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긴 연휴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네, 지난 시간에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저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큰 것을 사용하면은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것을 쓰면은 전류가 많이 흘렀죠. 그래서 전류를 제어하는 회로 소자인 저항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 선생님이랑 같이 48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48페이지. 인덕터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인덕턴스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회로 소자이다. 얘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인덕턴스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회로 소자이다. 인덕턴스의 정의. 인덕턴스는 인덕터를 구성하는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코일은 이렇게 도체를 이런 모양으로 휘어서 만든 겁니다.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을 말한다. 코일의 직류 전기가 흐르고 있다면 코일의 자기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직류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코일의 자기장은 변하지 않는다. 네. 왜 변하지 않죠? 전류가 흐르면은 그 전류 주변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직류는 이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죠. 예를 들어 5V 또는 9V 이런 식으로 일정합니다. 즉 자기장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발생은 합니다. 하지만 이 발생된 크기가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우리가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패러데이의 법칙을 봤을 때 이 자기장, 전류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어쨌든 이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것과 쇄교하는 도체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도체에 일정한 자기장이 꾸준하게 쇄교를 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류는 어때요? 교류는 이렇게 전류가 변화하고 방향도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계속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그리고 방향도 반대로 커졌다, 작아졌다는 변화가 있죠. 즉 이렇게 변화하는 전류는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즉 도체는 이런 변화하는 자기장과 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체에 전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류 전기가 흐르고 있다면 코일의 자기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코일의 자기장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게 되어 코일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게 되어 코일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선생님 한 가지 필기해 둘 게 있는데, 이제 이 코일과 관련된 게 유도성 리액턴스란 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 봅시다. 유도성 리액턴스. 교류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우리는 XL이라고 하고, 얘가 뭐냐? 교류 회로에서 인덕터에 의해 전류의 통과가 방해되는 것이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파이 F
L입니다. 2 곱하기 파이는 3.14 땡땡땡땡이죠. 그 다음에 주파수 곱하기 인덕턴스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주파수가 교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직류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나요? 직류는 주파수가 0이다. 직류는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F에 0을 넣는 순간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0이 되겠죠. 0. 즉 유도성 리액턴스, 교류 회로에서 인덕터에 의해 전류의 통화가 방해되는 것, 이것이 0이 됐다는 것은 즉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전류가 그대로 흐를 수 있는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선은 이상적으로는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어야 손실이 없고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도 변하게 되는데, 이때 코일에는 그 변화를 방해하려는 기전력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코일의 능력을 인덕턴스라고 한다. 중요한 말이죠.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코일의 능력, 인덕턴스. 인덕턴스의 기호는 L이며 회로도의 기호는 이런 모양이고, 단위는 헨리를 사용한다. H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유도성 리액턴스에서도 이 L에 들어갔죠. 인덕턴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주파수가 크고 인덕턴스가 높을수록 유도성 리액턴스는 커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인덕턴스의 특징. 인덕턴스는 회로의 전류 변화를 방해하는 코일의 능력으로 1초당 1A의 전류 변화가 있을 때 1V의 전압을 만드는 인덕턴스를 1헨리라고 한다. 똑같은 말이죠. 인덕턴스는 회로의 전류 변화를 방해하는 코일의 능력, 1초당 1A의 전류 변화가 있을 때 1V 전압을 만드는 인덕턴스를 1헨리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공식이 나와 있죠. 오른쪽의 공식. 여기서 보면은 E는 생성되는 전압이에요. 우리는 유도 기전력이라 부르고, L은 인덕턴스. 그 다음에 이런 세모에다가 I 되는 거, 이걸 델타 I라고 하는데, 델타 I. 즉 변화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모란 거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량. 보통 델타라고 부르고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변화량. 즉 I는 뭐예요? 전류죠. 전류의 변화량. T는 시간, 타임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즉 델타 T분의 델타 I,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류의 변화량이다. 즉 우리는 만약 예를 들어서 시간의 변화량이 1초다 하면은 E는 L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이 1초예요. 1초. 1A의 전류가 변화할 때, 1A의 전류가 변화할 때 1V의 전압을 만들려면, 얘가 1V가 되려면은 인덕턴스 몇이 돼야 되겠어요? 얘는 1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E는 L DT분의 DT분의 DI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DT분의 DI라고 표현합니다. DT분의 DI 같은 의미예요. 이게 미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I나 DT분의 DI나 같은 용어입니다. 책임마다 조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있어요. 인덕턴스는 코일의 전자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코일의 굵기나 감는 횟수 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인덕턴스가 자기 자신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로 유도되는 경우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기 인덕턴스.
결합되어 있는 상대방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로 유도되는 경우에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한다. 즉 이렇게 회로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 변화로 유도되는 경우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해서 우리는 L이라고 하죠. L. 근데 만약에 이쪽에도 또 이런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어. 회로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전류가 흐르면은 이 코일에는 뭐가 발생한다고 했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기장. 그 자기장이 이 근처에 있는 이런 코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발생한 자기장이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많이 나온다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면은, 그럼 이 코일에도 인덕턴스가 발생하겠죠. 그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 상호란 말은 뭐예요?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뮤추얼이라고 합니다. 뮤추얼. 그래서 그 앞자리 따서 M이라고 표현을 해요. M.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상대방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로 유도되는 경우에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한다. 얘는 주로 M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있구나 라는 개념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덕터의 종류와 특징. 인덕터는 인덕턴스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로 소자로 전도성이 좋은 도선에 절연성 재료를 입혀 통이나 나선용으로 감아 만든다. 절연성 재료가 뭐죠? 절연성 재료. 전기 테이프 알죠? 전기 테이프. 즉 전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인덕터는 코일이라고도 한다. 인덕터는 각종 계전기, 발전기, 변압기 등에 사용되며 콘덴서와 결합하여 동조 회로나 필터 등에도 사용된다. 인덕터는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 구분되며 모양이나 용도, 구조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뭐 동조 회로, 필터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2학년 때 전자회로 같은 것을 배우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단어들을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요. 뭐 가볍게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해 둬야 될 거,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했었죠.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복습 겸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 위에 있죠, 공식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뭐예요? E는 L dt분의 di 라고도 하고 L 델타 t분의 델타 i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패러데이에서 유도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땠나요? 방향은 반대였죠. 자기장이 증가할 때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감소할 때는 자기장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쵸? 그 반대하는 방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렌츠입니다. 렌츠. 그래서 이것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요. 렌츠의 법칙. 즉 패러데이는 크기는 패러데이, 그 다음에 방향은 렌츠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알아야 돼요. 패러데이는 크기, 렌츠는 방향에 대한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모두 다 합쳐서 만든 사람이 노이만입니다. 노이만.
이 노이만은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 E는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 이렇게 공식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즉 이 부분은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 즉 마이너스가 크다 작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아니죠.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향. 음수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는. 그래서 마이너스는 방해하는 방향, 즉 방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델타 t분의 델타 i 라고 쓴 이것은 노이만이 만들었다. 노이만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노이만의 법칙에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쓰면은 결국 이 유도되는 유기 기전력의 크기는 n dt분의 d파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이 n은 뭘까요? 권수입니다. 즉 코일을 얼마나 많이 감았냐 권수를 나타내고, 권수를 많이 감을수록 유도기전력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량분의 d파이, 얘는 자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량. 그래서 E는 L dt분의 di는 n dt분의 d파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밑에 인덕터의 종류가 있죠. 인덕터의 종류에도 고정 인덕터와 가변 인덕터가 있습니다. 옆에 모양들을 잘 봐두고요. 내용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된다. 여기 깊이 안 봐도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커패시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회로에서 중요한 소자 3가지,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라고 했죠. 이제는 커패시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커패시터는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커패시턴스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회로 소자이다. 축적되는 전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커패시턴스, 즉 커패시터는 전하를 저장하는 거죠. 즉 전기를 저장하는 소자였습니다. 즉 전기를 얼마나 잘 저장할 수 있냐,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이 커패시턴스예요.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서로 맞닿아 있지 않은 평행한 두 도체에 각각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직류 전원의 기호죠. 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전압이 변하면 양전하와 음전하가 각각의 도체에 흘러들어가 모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도체에 모이는 전하보다 전선에 흐르는 전하의 양이 더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 도체에 모인 전하가 전선에 흐르는 전하보다 더 많아진다. 전하가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전압이 높다는 뜻이고, 전하가 많이 흘러간다는 것은 전류가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전류가 크고
전압이 낮은 상태지만, 여기를 봐야 되죠. 처음에는 전류가 크고 전압이 낮은 상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전압은 커지고 전류는 줄어들다가 결국 전압이 최대치에 이르고 전류는 0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이와 같이 전하를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커패시턴스라고 한다. 커패시턴스의 기호는 C이며 회로도의 기호는 이런 모양이고 단위는 페럿, 즉 F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옆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전화번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콘덴서의 기호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저항을 하나 그려줄게요. 아이고. 저항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저항을 이렇게 해주면은 N 콘덴서, 저항, 전압이죠. 처음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의 크기는 I는 R분의 V가 흘러요. 초반에는 I R분의 V만큼 전류가 흐릅니다. 그때 이 콘덴서는 그냥 저항이 없는 것처럼 전류가 흘러가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콘덴서가 점점 전기를 저장하게 됩니다. 전기를 저장한다는 것은 전압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점 전압이 커지면서 얘가 어디까지 커지냐면은 이 V와 V만큼 커져요. 이 회로의 경우에, 이 선생님이 그려주는 회로에서는 이 V만큼 커집니다. 즉, 그 말은, 이제 어떤 호수에 물이 이제 깊어요. 호수에 물이 깊은데, 이렇게 있는데, 물이 점점 이렇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요. 물이 흘러 들어가다가 이 물이 꽉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은 이 흘러 들어오던 강과 똑같은 높이만큼 물이 가득 차면은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즉, 물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흐르지가 않겠죠. 즉, 이 콘덴서에 전하가 가득 차면은, 즉, 이 전압만큼 가득 차게 되면은 이 두 개 사이에는 전위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즉,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위치 에너지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전류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 콘덴서가 저장을 다 하게 되면은 이 두 개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선생님이 읽어보면, 전하가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전압이 높다는 뜻이고, 전하가 많이 흘러간다는 것은 전류가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전류가 크고 전압이 낮은 상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전압은 커지고 전류는 줄어들다가 결국 전압이 최대치에 이르고 전류는 0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커패시턴스의 특징. 1V의 전압이 걸렸을 때 1쿨롱의 전하를 저장하는 커패시턴스를 1페럿이라고 한다.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1V의 전압이 걸렸을 때 1쿨롱의 전하를 저장하는 커패시턴스를 1페럿이라고 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C는 V분의 Q, Q는 CV. 공식 외워둬야죠.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Q는 CV, C는 V분의 Q. 그 다음에 V는 C분의 Q겠죠. 이 세 가지 외워둬야 되고, 커패시턴스는 평행한 두 도체의 크기와
도체 사이의 거리, 도체 사이에 있는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커패시턴스는 평행한 두 도체의 크기와 도체 사이의 거리, 도체 사이에 있는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으로 같이 봅시다. C는 입실론 S, 이런 공식이에요. 아까처럼 이런 판이 있고, 이 두 개 사이, 판과 판 사이 거리가 거리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있는 물질의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해요. 우리 유전율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 평행판 사이에, 이 평행판의 넓이를 S라고 합니다. 넓이. 거리의 단위는 미터. 유전율의 단위는 페럿 퍼 미터였죠. 네. 즉, 이 말은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고 이 판의 면적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판이 넓은 것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전율이란 거, 유전율,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저번에 유전율 배울 때 뭐 전기를 유혹하는 능력, 뭐 이런 내용을 설명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유전율도 커진다는 건 이해할 텐데, 이 거리가 왜 반비례의 관계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을 겁니다. 의문이 많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분극 현상이란 걸 배웠었죠. 그때 분극, 이쪽에서 플러스, 이쪽에서 마이너스의 이런 외부 에너지가, 즉 외부 전원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유전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어느 쪽으로 쏠린다고 했어요? 플러스 쪽으로 쏠린다고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는 양성자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성인 상태가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태로 전자가 원자 핵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범위에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은 중성 상태가 되고, 나머지는 양쪽 끝은 극성을 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복습하세요. 그때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은 중성 상태예요. 중성 상태.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 넓어봤자 없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분이 넓어지면은 오히려 이 플러스, 양쪽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한 영향이, 판이 넓어질수록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당기는 힘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판이 넓으면은 약해지겠죠. 즉 정렬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대신 판이 좁아지면은 양옆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의한 영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분극이 더 잘 됩니다. 즉 분극된다는 것은 정렬을 한다는 의미인데, 정렬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 더 높아진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배우기 어려운 내용인데, 즉 여기서 정전 용량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이런 유전 분극에서 얼마나
전자들이 정렬을 잘 하느냐에 의해서 전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설명을 잘 듣겠어요? 맨 뒤에 있는 친구가 설명을 잘 듣겠어요?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설명을 잘 듣겠죠. 그렇다면은 맨 앞자리와 맨 뒷자리에 있는 친구 사이가 좁을수록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해 라고 했을 때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거리가 엄청 떨어져서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이랑 너무 멀리 있어. 그럼 선생님이 집중해 라고 똑같은 말을 해도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즉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C는 D분의 입실론 S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해 안 가면은 이거 부분이라도 이해하고 계약해서 선생님한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커패시터는 유전체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도체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전하를 충전하거나 방전하는 회로 소자로 콘덴서라고도 한다. 콘덴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인덕터와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커패시터는 직류 전원을 차단하고 교류 전류를 통과시키는 특성이 있으며 재료와 구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네, 여기서 인덕터의 유도성 리액턴스와 비견하는 성질이 있어요. 콘덴서에서는 XC라고 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축전기가, 콘덴서를 축전기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 축전기가 교류에서 작용하는 저항의 양 이라고 해요. 용량성 리액턴스, 축전기가 교류에서 작용하는 저항의 양. 그래서 이 용량성 리액턴스의 공식 XC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2파이 FC분의 1. 근데 여기서 직류의 경우는 주파수가 몇이라고 했어요? 직류는 주파수가 0이죠. 즉 직류는 주파수 0이라는 것은 2파이 0C분의 1, 즉 0분의 1이 되죠. 0분의 1. 0분의 1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아주 큰 거예요. 아주 큰 거. 즉 축전기가 교류에서 작용하는 저항의 양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작용하는 이라고 했는데 왜 직류를 대입하냐 라고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은 직류든 교류든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건데 실제로는 0을 넣으면은 무한대가 돼서 엄청 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류에서만 쓰기 때문에 교류에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이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가 교류에서 작용하는 저항의 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인덕터와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커패시터는 직류 전원을 차단하고, 즉 직류 전원일 때는 주파수가 저항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의미고, 교류 전류를 통과시키는 특성이 있다. 주파수가 들어가면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지만 어쨌든 흐르게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밑에 커패시터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커패시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소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R, L, C라는 소자에 대해서 배웠고, 교류에서 이 L은 유도성 리액턴스, R은 그대로 가져오고, C는 XC,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거, 얘는 2파이 FL, 얘는 2파이 FC분의 1이라는 거 배웠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류에서는 저항은 그대로인데 사실 L과 C를 잘 안 써요. 직류에서는 L과 C를 잘 안 써. 교류 회로를 나중에 해석해 보면은 RLC가 다 나올 거예요. RLC가. 그러면 이 2파이 FL, 2파이 FC분의 1 해서 주파수, 그 다음에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막 해가지고 계산을 막 합니다. 근데 이 직류에서는 거의 저항만 나와요. 근데 L과 C가 나올 때가 있어. 직류에서 L과 C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과도현상이라고 해서 충전과 방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충전과 방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콘덴서의 전압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또는 코일에서 전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과도 현상. 과도라는 것은 이제 저장을 하기 시작하고 또는 방전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류, 지금 당장 뭐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직류에서 코일과 콘덴서가 나온다 하면은 과도 현상이구나. 그 다음에 교류에서 코일과 콘덴서가 나오면은 그냥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 가볍게 그냥 그 정도만 들어주세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언제는 용량성, 유도성 계산하고 또 언제는 과도를 하고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직류랑 교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그 회로가 직류인지 교류인지에 따라서 과도 현상으로 푸는 건지 그냥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 계산해서 푸는 건지 라는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건 같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